2024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충돌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9월 27일 헤즈볼라의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 제거 작전에 이어 10월에는 헤즈볼라를 향한 전격 침공을 감행하였죠. 이스라엘은 왜 헤즈볼라와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일까요? 이 갈등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시간 동안 팔레스타인과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요. 이 두 나라가 왜 지속적으로 충돌하고 있는지는 따로 제작한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뤘습니다. 팔레스타인은 1960년대부터 이스라엘에 저항하며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를 결성했습니다. 특히 레바논 남부는 이스라엘과 가까운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에게 매우 유리한 장소였습니다. 그들은 이곳을 거점으로 이스라엘을 겨냥한 테러 공격을 자주 감행했고 레바논도 딱히 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움직임을 억제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갈릴리라는 작전으로 레바논을 침공하여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를 레바논에서 몰아내는 데 성공했지만 이 침공으로 인해 레바논에 있던 무슬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레바논 내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며 결집된 조직이 바로 헤즈볼라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 레바논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대신 이스라엘 헤즈볼라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이것인데요. 즉 이스라엘은 레바논이라는 국가 전체가 아닌 헤즈볼라 세력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헤즈볼라는 레바논 내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 세력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으며 사실상 무장단체를 넘어서 실질적인 정치 권력을 쥐고 있는 존재로 볼 수 있습니다. 헤즈볼라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스라엘의 점령에 저항하고 레바논 내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 이란도 끼어 있습니다. 이란은 지금까지 중동에서 패권을 잡기 위한 야망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란은 중동 전역에서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최소화하는 대신 대리전 전략을 활용해 적국들과 맞서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스라엘 같은 적국들과 직접 싸우기보다는 대리 세력을 통해 갈등을 이어가는 방식입니다. 이란의 대리 세력 중 하나가 바로 헤즈볼라입니다. 헤즈볼라는 이란으로부터 미사일, 드론, 전술 장비 등 다양한 군사적 지원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금 자원까지 받아 이스라엘과 맞서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란은 직접적인 전면전 없이도 이스라엘에 지속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것이죠. 반면 이스라엘은 미국의 동맹국이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매년 수십억 달러의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이스라엘에 제공하며 중동에서 이스라엘이 주도권을 유지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 전쟁은 단순히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군사적 충돌에 그치지 않고 이란과 미국 간의 간접적 대결 구도가 형성된 것입니다. 더 넓게 본다면 이 전쟁은 국제적인 대립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서방 국가들, 특히 미국과 유럽, 그리고 러시아 간의 대립으로 확장될 가능성인데요. 이란은 러시아와 전략적 동맹을 맺고 있으며 시리아 내전에서도 두 국가가 협력해 왔습니다. 러시아는 이란과의 협력 관계를 통해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갈등에서도 이란을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반면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이란과 러시아의 세력 확장을 저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인 2024년 9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갈등이 극적으로 심화되었습니다. 특히 9월 18일을 기점으로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다수의 미사일과 로켓을 발사하면서 충돌이 격화되었죠. 이스라엘 역시 레바논에 대대적인 공습을 감행했으며 수많은 헤즈볼라의 주요 인프라와 무기고를 타격했습니다. 9월 27일에는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의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를 베이루트에서 공습으로 암살하면서 충돌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나스랄라는 30년 넘게 헤즈볼라를 이끌며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지도자 중 하나로 평가받았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은 8대의 전투기에 강화 콘크리트 1.7m를 관통해 폭발하는 폭탄, 일명 벙커를 때려 부수는 벙커버스터 폭탄을 80발 이상 투하했습니다. 나스랄라는 독성가스로 인한 질식사로 추정되었고 같이 있던 고위 간부들도 함께 제거되었습니다. 나스랄라가 사망하자 이란을 포함한 헤즈볼라 지지 국가들에서 대규모 항의가 벌어졌고 이란은 나스랄라의 죽음에 대한 보복을 시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스랄라의 사망 후 레바논 남부에 지상군을 투입하는 등 군사작전을 더욱 강화하며 전면전의 위험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10월 4일에는 후계자로 유력했던 하셈 사피에든 역시 공습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사피에든을 표적 삼아 다시 한번 지하 구조물에 초대형 폭탄을 투하했죠. 현재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강력한 군사적 지원을 이어가고 있지만 바이든 정부는 동시에 이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교적 해결책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최근 헤즈볼라와의 휴전을 촉구하는 21일간의 임시 휴전 제안을 비롯해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도 이번 갈등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유엔은 이번 갈등에 대해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고 있지만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유럽연합 역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동시에 레바논 내 민간인 피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랍연맹은 전통적으로 팔레스타인과 레바논을 지지해왔으며 이번에도 헤즈볼라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일부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랍 세계 내에서도 헤즈볼라에 대한 의견은 분분한 상태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와 같은 국가들은 이란의 영향력을 경계하면서도 이번 갈등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의 이번 충돌은 단순한 국경 갈등이 아닙니다.
이 갈등은 중동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권력 균형을 흔들 수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앞으로 이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이 갈등이 중동의 평화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